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 황성칠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사연 채널 영상을 눌러봤다가 지금은 팬이 되어 구독과 좋아요를 열심히 누르며 듣고 있는 호랩이에요. 저는 30년 넘게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요즘은 외손녀 보는 낙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은 외손녀 재롱 보는 재미로 웃음이 떠날 날이 없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아주 뒷목 잡을 만한 일을 겪었답니다. 세상에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사람 때문인데요. 그 인간 때문에 내 딸 인생을 망칠 뻔했던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지네요. 그럼 거의 평생을 호라비로 살아와야 했던 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릴 적 제가 살던 동네에 보따리 장수를 하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동동구르무, 베니, 참빗 등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파는 분이었죠. 그런 화장품들을 팔던 할머니가 바로 상진이 형네 할머니였어요. 상진이의 형과는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한 사이였습니다. 할머니의 영양인지 상진이 형은 일찍이 장사에 눈을 뜬 사람이었어요. 형은 서울에서 각종 물건을 떼어와 시장에 팔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장사가 안 되는지 자금난을 겪고 있었죠. 어느 날 제게 돈 부탁을 하기에 모아둔 돈을 조금 빌려주었어요. 저야 뭐 시골에서 돈 쓸 일도 별로 없고 부모님이 하시는 과수원에서 일손 도우며 모아둔 돈이 좀 있었죠. 그래서 평생 한 동네 살면서 본 형한테 이 정도 빌려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성칠아, 지난번에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형이 돼서 너한테 돈이나 부탁하고 내가 면목이 없네. 내가 지금 당장 돈은 못 해주지만 다른 걸로라도 꼭 갚을게. 그때는 제가 베푼 호의가 어떻게 돌아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상진이 형이 제게 여자를 소개해 주더군요. 그때 제 나이 26이었습니다. 24살의 그녀는 세련된 외모와는 달리 꽤나 수줍음이 많고 순박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에 끌려 연애를 하게 되었죠. 빼어난 미모는 아니었지만 애교가 많았습니다. 이런 말 부끄럽지만 결혼 날짜를 잡은 날 예비 신부가 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여자 경험도 없을 때고 워낙 쑥맥이라 예비 신부가 하는 대로만 가만히 두었더니 어느 순간 제가 총각 딱지를 떼었더군요. 그 후로 저는 더욱 그녀에게 푹 빠졌습니다. 결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달쯤 앞두고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동네 아주머니가 우리 집으로 허겁지겁 달려와 어머니를 찾더니 몇 마디 나누고 난 후에 어머니가 사색이 되신 겁니다.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성칠아, 너 알고 있었어? 춘심이가 뭐 하던 앤지? 다짜고짜 뭔 말이에요? 너 다 알고도 결혼할 생각이었냐고. 저는 오히려 어머니를 다그쳐 물었습니다. 도대체 춘심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어머니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울? 아이, 물건 떼러 간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 짐 싸서 아예 서울로 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가게도 접었다잖아. 가게에 접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었네요. 제 돈을 안 갚고 몰래 이사를 가버린 형이었습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절도 아니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성질만 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머무르던 집으로 허겁지겁 달려갔어요. 그녀는 시내에 있는 한 여관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녀가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혼자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받아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까지는 여관에서 한두 달 정도 장기 투숙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관방 문을 열어 젖히자 속옷만 입은 채 방에 반쯤 누워있던 춘심 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한 손으로 얼굴에 배인 땀을 쓸어내리며 두서없이 물었습니다. 아이, 춘심 씨, 내가 지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 윗동네 양심이 아줌마가 그러는데 춘심 씨가 다방 내지라던데, 아이 그거 헛소문이지, 응? 아이 왜 말이 없어, 어? 아니 춘심 씨처럼 이렇게 참한 색시가 어디 있다고. 이 양심이 아줌마가 부러워서 노망이 났나? 말이 안 되잖아. 안 그래? 예비 신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을 향한 눈동자만 갈 길을 잃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굳이 대답을 듣지 않아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화장실에서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곧 화장실에서 웬 모르는 남자가 팬티 차림으로 나왔고 저는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춘심 씨가 이런 일을 하는 건 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신부에 대한 배신감을 일면식도 없는 그놈에게 모두 터뜨린 거죠. 아이, 당신 뭐야? 왜 때려? 아이고, 왜 이러세요? 비 오는 날 솜잎을 먼지 털듯 미친 듯이 화풀이를 했습니다. 솔직히 살아오면서 그 누구도 때려본 적 없는 저였어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난폭해진 건 그날이 처음이었죠. 난투극이 벌어지자 소란스런 소리에 같은 층 투숙객들이 방문을 열고 구경을 했습니다. 여관 주인도 다급히 올라왔죠. 그 사이 그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동네엔 소문이 퍼졌고 저는 졸지에 다방 레지에게 노란한 불쌍한 시골 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몇 달을 술로 지냈습니다. 한참을 술에 취해 정신 못 차릴 때쯤 아버지가 가수원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치셨어요. 결국 제가 대신 일을 나가야 했고 그 덕에 술을 멀리하게 되었죠. 땡볕에서 미친 듯이 사과를 따면서 지난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반년쯤 지나 조금씩 정신을 차려갈 무렵이었어요. 그녀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부른 배를 안고 말이에요. 성칠 씨, 나 당신 아이를 가졌어요. 저는 그 애가 제 아이일 리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 기록까지 보여주며 날짜를 계산했고 저에게 제 아이가 맞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받아온 출산 날짜를 보니 얼추 저와 하룻밤을 보낸 날에 아이가 들어선 게 맞다는 결론이 나더군요. 결국 저는 그녀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내 아이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녀가 돌아오자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없는데 그녀가 부른 배를 안고 왔으니 사람들의 관심사가 모두 제게 쏠렸죠. 누구는 결혼해라, 누구는 결혼하지 마라, 훈수를 두기도 하고 어떤 이는 결혼한다, 안 한다에 내기를 걸기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였던 아버지는 결국 과수원을 접고 서울로 상경하였습니다. 못난 과수원집 막내 아들 때문에요. 너희 형들이랑 여동생들 전부 시집장가 보냈으니 이제 너 하나만 잘하면 된다. 과수원 일로 니들 5남매 키웠으면 우리 할 만큼 다 했지 싶다.
그러면서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이 돈으로 서울에 가서 자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동네 사람들 이목을 피해 서울로 상경했어요. 그리고 저는 과일 가게를 차렸습니다. 부모님은 경기도에 있는 조용한 전원주택에 자리를 잡으셨고요. 저 때문에 과수원을 접고 조금 이른 은퇴를 하신 셈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아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품어주고 나니 날 배신한 해픈 여자라는 인식도 바뀌더군요. 내 아이를 품은 아이 엄마라는 것으로요. 과거가 어찌 되었든 묻어두고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잘 살아보자. 고마워요, 여보. 아, 혹시 여보라고 부르는 거 불편해요? 부부가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불러? 정말 고마워요. 내가 진짜 잘할게요. 아내는 그 후로 서툴지만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걸레와 빨래를 구분하지 않고 빨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컵이나 그릇을 깨곤 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아내의 과거를 잊으려 이 악물고 애를 썼네요. 저는 단 한 번도 아내의 과거를 들먹이거나 아내의 예전 직업 때문에 아내를 비하하는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속으로 아내가 밉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어차피 엎질러짐을 잘 주워 담아 보자는 마음이었어요. 게다가 아내에게도 사연이 있어서 더 이해해보자는 마음이었죠. 아내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화류계에 몸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도 아버지가 강제로 그런 일을 하게 했다고 했죠. 저로서는 상상도 못해본 참 불우한 집안에서 컸구나 싶어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아내는 아이를 낳기 전까진 제게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군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내는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본성대로 돌아갔죠. 제가 쉬는 날엔 어김없이 아기를 맡겨두고 집을 비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없고 오로지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어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내도 집에서 아이만 보다 보면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와 아기를 집에 놔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니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군요. 너 쌀집 배달원이랑 둘이 무슨 사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사람 잡지 말아요. 그 남자 사는 지하방엔 왜 들어갔어? 사실 이미 아내가 그 지하방에서 무슨 짓을 벌였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증명했으니까요. 제 말에 아내는 더 숨길 것도 없다는 듯이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배운 게 도둑질인 걸 어떡해요? 그리고 우리 딸 키우려면 지금부터 학원비 모아놔야죠. 내 딴엔 애 교육비라도 벌려고 시작한 일이에요.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 더러운 돈으로 애 교육 어쩌고 운운하는 게 나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정말 당신 천한 본성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네. 당장 나가. 당신 같은 엄마한테서 내 자식 키울 수 없어.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나라고 지금까지 좋아서 여기 붙어 있었는 줄 알아? 돈이라고 꼴랑 몇 푼 벌지도 못하는 주제에 당신 같은 촌뜨기가 어디 가서 나 같은 여자 만나겠어? 이래봬도 내가 서울에서 엄청 잘 나갔어. 왜 이래? 괜히 시골에 내려갔다가 똥 밟은 건 나라고. 알아? 호강에 겨운 줄도 모르고? 뭐?
천박? 이쪽 업계에도 급이라는 게 있어. 나 정도 급이면 당신한텐 과분하다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말도 안 나오더군요. 제가 할 말을 아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내는 그 길로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애 찾으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서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아내가 먼저 떠나줬으니까요. 네 엄마는 너를 낳고 얼마 안 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엄마를 찾는 일이 없이 키웠죠. 이대로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아내가 돌아왔어요. 하필 제 아이가 아플 때 말입니다. 그때 아이가 열병이 났었어요. 나가! 네가 뭔데 여기로 와! 진아야, 너 왜 이래? 우리 딸 엄마 왔어. 엄마가 우리 딸 안 아프게 해줄게.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나가라는 말 안 들려? 애를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두면 어떡해요? 열이 40도나 나네. 가서 미지근한 물이나 떠와요. 빨리. 저는 일단 애부터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아내 말대로 물을 떠왔습니다. 아내는 능숙하게 아이의 옷을 벗겨 손수건에 물을 적셔 온몸 구석구석을 닦더군요. 또다시 열이 올라 아이가 경련을 일으킬 땐 몸을 따뜻한 이불로 덮어주기도 했어요. 애가 열이 날 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어서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그 일만 아니었어도 아내를 받아주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냥 내쳤어야 했는데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약해져 아내를 받아주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아이에겐 엄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앞섰어요. 해열제를 먹여도 차도가 없던 애를 다 죽어가는 걸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놨으니까요. 아내는 제게 또 다시 미안하다며 이제 정말 잘 살아보고 싶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아내를 받아주었어요. 사실 과일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이를 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내 덕분인지 아이는 그 후로 별탈 없이 잘 컸어요. 가끔씩 감기에 걸리기는 했지만 큰 탈 없이 지나갔죠.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을 앞두었을 때 자주 술에 취해 들어오던 아내는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만나던 남자와 헤어지며 절 찾아왔던 거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다시 집을 나간 거였어요. 아내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을 때 아내와 자주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제 엄마가 집을 나가는 걸 보게 되었어요. 아빠로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더 잘해주려고 애를 썼어요. 학교에 학부모님들 오라는 날엔 늘 어김없이 제가 참석했습니다. 가게는 직원들에게 맡겨두고요. 다행히 제 소원대로 제 딸은 그늘 없이 잘 커주었어요. 공부도 잘하는 녀석이 학원 끝나고 나면 제 가게를 돕겠다고 일손을 거들곤 했습니다. 그럼 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죠. 저는 일부러 가게에 온 손님들까지 모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물었어요. 딸, 오늘 성적표 나오는 날 아니야? 귀신이네. 어떻게 알았어? 우리 딸 성적표 한번 볼까? 아유, 어디 내나 봐. 참, 아빠도 창피하게. 사람들도 많은데 무슨 성적표를 보여달라고 해. 싫어. 그냥 집에 가서 봐요. 괜찮아. 아빠는 우리 딸 꼴등해도 상관없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어디 보자, 성적표가. 저는 딸의 가방에서 성적표를 꺼내 모두들 보라는 듯이 펼쳐놓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 100점, 전교 1등? 아이고, 우리 딸, 이번에도 전교 1등 한 거야. 이야, 도대체 뭘 먹고 이렇게 공부를 잘해? 제가 그렇게 말하면 딸도 맞장구를 치며 대답하곤 했어요. 뭐 먹긴. 아빠 가게 과일 먹고 똑똑해졌지. 이 포도를 먹으면 그렇게 머리가 맑아진다잖아. 게다가 이건 뭐 거의 치매 예방약이나 다름없대. 포도에 있는 성분이 뇌에 그렇게 좋다던데?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손님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포도를 박스채 집어가곤 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자식 먹인다고 가져가고 어르신들은 치매 예방이 좋다니 집으로 배달해달라고 주문을 넣고 가곤 했어요. 딸은 저를 보며 눈을 찡긋했고 저도 딸에게 눈 한쪽을 찡긋 감아주었어요. 딸과 저는 그렇게 콩짝이 잘 맞는 항상이었죠. 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물이었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요.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던 어느 날 부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머니가 살림을 맡아주시고 저는 가게 일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딸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턱하니 붙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고라는 대학이요. 저는 가게 앞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서울대 땡땡학과 황진아 입학을 축하합니다. 라고요.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절로 입이 귀에 걸렸어요. 단골 손님들은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친한 시장 상인들은 제 딸 아이에게 용돈까지 지어주었죠. 딸아이는 대학에 들어가더니 공부도 노는 것도 열심히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딸아이는 대기업에 취업하더니 결혼할 남자를 소개해준다며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빠, 여기는 내 첫사랑 김민수 씨. 딸아이는 예비 사위를 이렇게 소개하더군요. 고등학교 때 잠깐 사귀었다가 수능 공부 때문에 헤어졌던 남자친구라고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운명처럼 다시 만났다고 했습니다. 둘이 인연이 꽤 깊구만. 둘이 이렇게 인연이 되려고 다시 만난 모양이야. 그럼 자네 사는 동네가 이 근처인가? 네, 아버님. 저기 윗동네 쪽에 제가 살던 곳이에요. 윗동네라면 고급 주택들이 늘어서 있는 동네였어요. 속으로 어느 정도 집안 형편이 넉넉하겠다 싶어 내 딸 고생은 안 시키겠구나라는 마음이 먼저 들더군요. 그래도 똑똑하고 예쁜 제 딸에 비하면 무한정 제 딸이 아깝기만 했죠. 곧 상견례가 잡혔어요. 저는 상견례 한 달 전부터 매주 목욕탕에 들렀습니다. 시장에서 일한다고 지저분하다고 흠 잡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발도 깔끔하게 하고 안 쓰던 바디 로션까지 사서 매일 발랐어요. 예비 바깥 사돈 델프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안사돈은 얼마 전까지 학원 원장이었다가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안사돈도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했죠. 교육자 집안이라고 하니 왠지 주눅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끈도 짧고 평생 공부랑은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태껏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이요. 기죽지 말고 내 딸을 사랑해줄 가족인지 눈 똑똑히 뜨고 보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 제가 얼마나 겁먹고 온갖 걱정을 하며 이 자리에 왔는지 깨달았죠.
예비사돈 내외는 정말 교육자답게 예의도 바르고 생각도 올바른 분들이었어요. 제 딸과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만 봐도 느껴졌죠. 사돈들은 첫 만남에 저희 어머니부터 챙기더라고요. 진아 할머님이 옆에서 진아를 많이 챙겨주셨다고 들었어요. 할머님 덕분에 진아가 참 어른들 공경할 줄도 알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할머님 드시라고 직접 만든 한과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님이 전수해 주신 전통 한과 만드는 방법으로 만든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진아한테 할머님이 단 거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준비해 봤어요. 아이쿠, 이렇게 안 챙겨줘도 되는데 이 손만이 가는 걸 다 만들어주고 너무 고맙네요. 한과도 한과지만 이 늙은 할머니까지 챙겨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네. 아이고, 주책맞게 눈물이 다 나네요. 저희 어머니는 진아가 좋은 시어른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에 기뻐하시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진아는 그런 할머니께 손수건을 건네주고 어깨를 감싸서 안아주기까지 했죠. 진아 양이 참 똑똑하고 심성도 고와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참 많이 예뻐했어요. 오죽했으면 진아 양이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우리 며느리 됐으면 좋겠다고 혼자 속으로 생각했겠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만큼 참 바르고 생각도 깊고 착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진아가 속이 깊은 아이예요. 전교 1등 놓치지 않으면서도 학원 끝나면 과일 가게 나와서 일손 돕는 아이예요. 효심도 깊고 어른들 공경할 줄 알게 키웠습니다. 다만 엄마가 없이 자라서 살림 같은 건 제가 제대로 못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빠릿빠릿한 아이라 이 사돈께서 잘 알려주시면 곧장 알아듣고 잘 배울 겁니다. 우리 진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염려 마세요. 저희가 딸처럼 잘 대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나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했지 요즘은 아닙니다. 저희는 아들이나 며느리나 똑같이 귀하게 대해줄 거예요. 명절이라고 며느리 붙잡아두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바깥 사돈은 앞으로 사돈끼리도 잘 지내보자며 저를 편하게 대해주었어요. 사돈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는 결혼 후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지내더군요. 철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주는 안사돈에 딸아이에게 필요한 물건을 실어다 날라주는 바깥사돈까지 딸아이는 집에 올 때마다 시어른들 칭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삶의 감사함을 느꼈어요. 나도 나지만 딸아이도 열심히 살더니 이제라도 복받으며 사는구나 싶어서요. 사돈네 식구는 가족들이 모두 가족애가 강했어요. 그 가족에게는 제 딸도 포함이었고 심지어 저와 제 어머니도 포함이었습니다. 첫 설 명절과 추석엔 여느 집들처럼 음식을 차려 각자 가족들과 시간을 지내며 보냈는데요. 그 다음 명절부터는 다 같이 모여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까지 모시고요. 사돈네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게 어려운 자리인 게 분명한데 모두가 모이면 전혀 어색함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덕분에 여기저기 여행 다니며 좋아하셨어요. 이 모든 게 사돈들이 모두 허물없이 좋은 사람들이라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설악산에도 한번 다녀오고 저희 어머니를 위한 온천 여행도 다녀오고 또 한 번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비행기도 타보았습니다. 딸과 사위 덕분에 제가 태국 여행도 한번 갔다 왔네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찬란한 때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좋은 일 뒤엔 나쁜 일도 오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무척 깊고 컸지만 이 또한 사람들의 사랑과 위로로 다독여지더라고요. 사돈네는 3일 장하는 동안 매일 와서 얼굴을 비추고 저와 딸아이를 위로해 주더군요. 참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다시 일상을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좋았던 추억과 그리움으로 채워가고 있던 어느 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사위와 딸아이가 제 가게 일을 도와준다고 온 날이었어요. 두 아이가 종종 제 일을 도와준다고 퇴근하고 와서는 일손을 돕곤 했었거든요. 그날은 오랜만에 집에 데려와서 삼겹살을 구워주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참 오랜만에 웃으며 보내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어느새 밤 10시가 다 되어가서 아이들을 집에 보내려 배웅을 나갔죠. 아이들을 보내고 난 후 집에 들어오려는데 골목길 옆에서 쓰레기 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웬 고양이가 쓰레기를 뒤지나 보다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그만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웬 거짓골을 한 여자가 쓰레기 더미 사이로 나오며 제게 걸어오더니 저를 덥석 붙잡았거든요. 왜 이래요? 나요 이거! 자기야, 나야. 냄새! 그 여자가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보다 악취에 더 놀라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웬 정신 나간 여자가 저를 자기 남편으로 착각한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자세히 바라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다름 아닌 제 전 아내였던 겁니다. 당신 꼴이 그게 뭐야? 그보다 여긴 대체 왜 왔어? 아니다. 내가 그걸 알 필요가 없지. 그만 갈 길 가. 나 바빠서 이만. 그렇게 그 여자를 두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여자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여보, 진짜 미안한데 나 좀 재워주면 안 될까? 딱 한 번만. 그럼 내일 아침에 씻기만 하고 나갈게. 응? 제발. 야, 왕춘심, 너 정말 이럴래? 2번이나 집 나간 여자 받아줄 만큼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여? 당장 썩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번엔 진짜 정신 차렸어. 내 꼴 좀 봐. 나 완전 거지야. 나 험한 꼴도 많이 겪고 사기도 당해서 반성 많이 했어. 나 자기한테 빌붙으려고 온 거 아니야. 오늘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딱 하룻밤만 신세지려고 온 거야. 나 오늘 밤만 재워주면 다시는 안 나타날게. 응? 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집으로 들어가 대문을 쾅 닫아 버렸습니다. 닫힌 대문 사이로 그 여자가 소리쳤어요. 딱 하룻밤만 재워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그럼 내 딸 집에 들어가는 수밖에. 그 여자의 마지막 말에 흠칫 놀랐지만 내 딸 집을 알 리도 없을 테니 그 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그 여자가 어두운 골목 사이로 사라지는 걸 확인했어요. 저는 딸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딸아이 목소리를 들어보니 별일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당분간 저희 집에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혹시나 그 여자가 딸을 몰래 쫓아가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찜찜함을 뒤로하고 며칠이 지나갔어요. 그날 이후 몇 날 며칠 소화도 잘 안 되고 머리도 지끈거리더군요. 그 여자가 다녀간 후로 저도 모르게 속으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저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딸의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아빠, 엄마가 찾아왔었어. 뭐? 그 여자가? 대체 어떻게 알고? 그래서 설마 너 그 여자랑 같이 살자거나 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넘어간 거 아니지? 어?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뭐야? 여편 내가? 저는 당장에 일어났습니다. 딸 집에 들어 앉아 있을 그 여자를 쫓아내려고 나갈 채비를 했죠. 그러자 딸아이가 저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아빠, 진정해. 엄마가 찾아온 것도 맞고 같이 살자고 한 것도 맞는데 그 소리에 넘어간 건 아니야. 내가 미쳤어? 다시 그 사람을 내 신혼집에 들이게? 2번이나 자기 친딸을 배신한 여자야. 엄마로서 받아줄 생각 추호도 없어. 딸의 말을 듣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 잘했어. 그 여자 이름만 엄마지. 엄마 노릇한 거 하나도 없어. 또다시 그 여자 말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 딸 힘들어지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말로는 그 여자가 아파트 벨을 누르고 귀찮게 하는 바람에 경찰까지 불러서야 쫓아냈다고 했어요. 저는 딸에게 앞으로 귀찮게 굴면 그냥 경찰 부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여자 얼굴에 철판을 몇 겹을 깔아놓고 사는 건지 보통 낯짝이 두꺼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사위가 다급하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장인어른 큰일 났어요. 빨리 저희 집으로 좀 와주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나? 설마 우리 진아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지금 진아가 진아야! 그렇게 전화는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으니 걱정되는 마음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신발이 짝짝이인 줄도 모르고 아무거나 꺾어 신고 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아래 현관에 도착해서야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알았어요. 또 그 여자의 만행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커다란 박스를 잘라 그곳에 제 딸 욕을 써놓고는 동네 사람들에게 내 딸을 욕하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노숙하는 자기 엄마를 나 몰라라 하는 페류나가 바로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자 목에 걸린 팻말을 빼앗아서 구겨버렸어요. 당신 미쳤어?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보면 몰라요. 자식 교육하고 있잖아요. 뭐? 이 자식 교육? 낳아놓기만 하면 다 부모인 줄 알아? 키운 적도 없는 주제. 너 몇 번이나 애 버리고 나갔냐? 응? 부모로서 자식한테 잘해줘도 모자를 파네.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나도 바깥 생활하기 더는 힘들다고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내 꼴 좀 봐요. 냄새나고 더럽고 내가 뭐 큰 거 바래요? 잠만 자고 씻을 것만 제공해주면 일할 것도 구하고 돈 모아서 나가겠다고요. 내가 그래도 진아 엄마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만 벌리고 아내를 쳐다보고 있는데 딸아이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옆엔 경찰도 함께였죠. 너 또 경찰 불렀니? 이거 엄연히 명예훼손이신 거 모르세요? 뭐? 명예훼손? 내가 그딴 번 무서워나 할 줄 알아? 나 이래봬도 깜빵에 몇 달 다녀온 여자야. 내가 고작 경찰 따위에 겁먹을 줄 알아? 아이고, 인벌이야. 그게 딸 앞에서 할 자랑이냐? 자랑이야. 대체 뭐가 자랑이고 창피한 건 줄 구분도 못하고 자식 앞에서 헛소리를 해대는 그 여자를 보고 있노라니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군요. 저는 경찰을 재촉해서 그 여자를 잡아가게 했습니다. 아니, 1인 시위한다고 잡아가는 경찰이 어딨어? 응? 이거 엄연히 표현의 자유라고. 기물 파손하셨잖아요. 저기 저 현관 문 깬 거 본인 맞으시죠? 여기 CCTV에 다 찍혔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출동한 거 여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신고하신 거고요. 조사는 서해 가서 하시죠. 저는 그저 이 상황이 딸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저런 여자를 엄마로 두게 한 제 잘못인 것만 같았죠. 그렇게 모든 사건이 일단락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 얼마 후 그 여자가 애들이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그땐 정말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 딸도 딸이지만 사위한테까지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사돈들 뵐 면목이 없어질 것 같았어요. 결국 그 여자를 제 집으로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죠. 딸아이는 이 일로 난리를 쳤지만 내 자식에게 당장 눈앞에 피해가 간 걸 아는데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며칠만 지내다가 내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무슨 사기를 당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저 모양 저 꼴이 됐단다. 사기? 안 그래도 나한테 무슨 사기가 어쩌고 그러던데 무슨 사기 당했다고는 자세히 말 안 해? 나도 모르겠어. 횡설수설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더 알고 싶지도 않아서 묻지도 않았다. 아무튼 며칠만 기다려보자. 뭔지 좀 알아봐야겠네. 괜히 나서지 말고 그냥 있어.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알겠어요. 딸은 체념만 듯 알았다고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제 전 아내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여전히 제 버릇 못 고친 건지 밤만 되면 제 방에 들어오려고 별짓을 다 벌이더군요. 밤마다 야한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질 않나 낮에는 쫙 달라붙는 쫄쫄이 옷을 입고 운동을 한다고 거실을 차지하고 있질 않나 멀쩡했던 제 눈엔 녹내장이라도 올 것 같았어요. 전 아내는 어떻게 해서든 저랑 다시 잘해보려는 마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었죠. 저는 제 방문 안쪽에 자물쇠까지 달고 제게 달려드는 전 아내를 매몰차게 밀어냈습니다. 단호한 제 모습에 아내도 지쳤는지 입을 대빨 내밀고는 툴툴거리더군요. 당신, 나 없는 사이에 남자 구실에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 같은 여자를 두고 그렇게 돌부처처럼 굴어? 어디 건강에 이상 생긴 거 아닌지 병원에 가봐. 그 헛소리 할 시간에 식당 면접이라도 보러 다녀.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어휴. 전 아내는 식당에 일을 구하더니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제 힘으로 땀 흘려 일해보는 게 처음이었는지 퇴근만 했다 하면 입에 식당 사장 욕을 달고 살더군요. 혼자 떠들든지 말든지 저는 TV 볼륨 소리를 제대로 키우거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시종일관 그 여자 하는 말엔 무시로 일관했죠. 그렇게 거의 한 달 가까이 흘러갈 무렵이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도 명절은 찾아오더군요. 명절을 목전에 두고 사돈댁에서 여행을 가자고 연락이 왔더군요. 처음엔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일도 있고 해서 이번 여행은 같이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신경 써서 연락 주셨는데. 안 그래도 애들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며느라이 친모가 집에 와 계시다고. 그것 때문에 사돈이 불편해하신다는 말 진아한테 들었어요. 그러니 오히려 더 여행을 가셔야죠. 이참에 바람이나 쐬러 가십시다. 이번엔 겨우 1박 2일밖에 안 됩니다. 이번 명절마다 여행 가는 사람들이 늘어서 펜션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애들이 이미 예약도 다 해놨다네요.
게다가 제가 사돈 아니면 무슨 낙으로 여행을 가겠습니까? 저랑 술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나 나누시죠. 그렇게 바깥 사돈의 끈질긴 설득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 여행 전날 조용히 짐을 꾸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갈 채비를 하고 나가려는데 그 여자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 1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나 어제 월급 받았잖아. 내가 개같이 일해서 벌어온 피 같은 돈이야. 내 숙박비라고 생각하고 너도. 뭐? 아이, 그걸 왜 지금 말해? 저는 그 봉투를 본 순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활짝 웃었나 봅니다. 그걸 본 그 여자가 제 표정을 보더니 코 맹맹이 소리를 해서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어? 아니, 지금 자기 감동한 거야? 내가 월급 받아와서? 아, 그야 당연하지. 월급 나왔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어머머? 왜? 뭐 파티라도 열어주게? 파티는 개뿔. 아이고, 도로 가져가, 너 써. 너 숙박비로 쓰려면 요즘 물가가 올라서 10만 원으로 몇 밤이나 자겠냐? 아이, 얼른 가서 짐 싸서 나와. 짐? 무슨 짐? 돈 받았으니까 이제 여인숙이든 어디든 갈 수 있겠네. 아이, 당장 나가. 뭐? 아니, 나 숙박비 냈잖아. 이거 받으라니까. 나 여기서 몇 달만 더 있다가 돈 모아서 나갈 거야. 그러니까 그 숙박비로 다른 데 가서 자라고. 너 전에 그랬지? 돈 없어서 그러니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아, 이제 돈 있으니까 여기 빌 붙지 말고 나가. 한 번만 더 들러붙으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누구 마음대로 여기서 몇 달을 더 살아. 아유, 징글징글해. 나가. 아이, 당장 나가. 저는 그 여자 방에 들어가 짐을 챙겨서 문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머, 뭐 하는 거야? 뭐긴 뭐야. 당신 내쫓는 거지. 이 물귀신 같은 거. 아유, 찰거머리 년. 한 번만 더 내 딸 찾아가면 그땐 진짜 내가 가만 안 둬. 아, 명심해. 전 그 여자를 뒤로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비밀번호도 전부 바꾸고요. 그 여자 저를 쫓아와 제 팔에 매달리더군요. 저는 그 팔을 뿌리치고 얼른 차에 타서 출발했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액땜했다는 생각을 하니 속 시원한 마음이 들더군요. 아이들과 만나기로 한 휴게소에서 점심도 먹고 숙소에 도착하니 기분도 한결 더 좋아졌습니다. 이야, 아이, 펜션이 아주 멋있네. 집도 크고. 그치? 나랑 민수 씨가 2달 전부터 야심차게 예약해둔 곳이야. 방도 3개나 있고 화장실도 3개라 이용하기 편하실 거예요. 아빠랑 시어른들은 1층 쓰시면 돼요. 왼쪽이 아빠 방, 오른쪽이 어머님네 방. 다리 튼튼한 저희가 2층 쓰기로 했어요. 그래, 고맙다. 곧 사돈들도 도착을 했습니다. 바깥 사돈과 함께 장작을 피우고 애들 먹일 고기를 구우려고 숯불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서 낯익은 모습의 누군가가 걸어오더라고요. 해가 져가는 시간이라 그게 누군지 확실히 보이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쭈뼛 서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제 전 아내였습니다. 아니, 당신. 나만 두고 혼자 가면 어떡해요. 내가 이 동네 펜션 다 뒤지느라 얼마나 힘 뺀 줄 알아요? 아이, 참 너무하네. 어머, 이분들이시구나. 우리 진아 시댁 어른들이. 안녕하세요. 저 진아 엄마예요. 거기에 모인 모두가 경악하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택시를 타고 제 차를 미행했더군요. 동네 어귀에서 제 차를 놓치는 바람에
뒤늦게 펜션을 찾아오게 된 거라고요. 정말 찰거머리도 이런 찰거머리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안 꺼져! 그런데 그 여자,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안사동을 향해 다가가더라고요. 어머나, 고기 굽고 있었구나. 제가 구울게요. 집게 주세요. 제가 고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굽거든요. 그리고는 막무가내로 집게를 뺏어서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게를 도로 뺏어서 그 여자를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그 여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유, 아파요. 이거 놔요. 손목 다 부러지겠네.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더 꽉 잡고 끌고 나가려 했죠. 그 여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저는 더 힘을 주고 그런 상황이 되자 바깥 사돈이 저를 말리더군요. 아유, 사돈,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그만하시죠.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나 한 끼 하게 하고 보내죠. 아닙니다. 당장 빨리 안 가. 이 대체 무슨 민폐야? 저희는 정말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사돈. 사돈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도 진아 엄마라고 그 여자에게 한 끼 식사를 내어주었어요. 착한 사람들인 거 알고는 그 여자가 더 막 나가더군요. 사위하면서 장모 행세를 하는데 기가 막혔죠. 밥 먹는 동안에도 얼마나 헛소리를 해대는지 저는 그저 좌불안석이었네요. 진아야, 이거 먹어봐. 내가 너 먹으라고 고구마 까놨어. 너 애기 때부터 고구마 좋아했잖아. 언제부터 나에 대해 그렇게 잘 알았다고 아는 척이에요? 날 키운 게 몇 년이나 된다고.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가세요. 얘가? 너 말하는 싸가지가 그게 뭐니? 하여간 엄마 없는 티를 이렇게 내요. 어머, 죄송해요, 사돈들. 제가 공사 다 망해서 그동안 내 옆에 없었더니 애가 좀 버릇이 없죠? 그 말에 온화한 미소로 자리하고 있던 안사돈이 정색하며 한마디 하더군요. 우리 진아, 그런 애 아닙니다. 엄마 없이도 얼마나 반듯하게 자랐는지 아세요? 시어른들 위할 줄 알고 아빠한테 사랑 많이 받고 자라서 사랑도 줄 줄 알고 베풀 줄도 아는 아입니다. 그런데 싸가지라뇨. 우리 진아한테는 당체 어울리지 않는다 너네요. 단어 하나하나에 힘주어 말하는데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전직 학원 원장님이었던 게 실감이 났습니다. 어머머, 우리 안사돈이 예민한 구석이 있으시네. 사돈들도 있는 자리에서 내 딸이 말을 함부로 하길래 제가 단도리 좀 한 건데 그게 그렇게 고깝게 들리세요? 누가 보면 안사돈이 우리 친아엄만 줄 알겠네. 나 참,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라 뺏길까봐 그래요? 내 딸 꿰차고 덕 좀 볼 생각인가 본데 누가 뭐래도 얘 엄마는 저예요. 앞으로 효도를 받아도 내가 받고 용돈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 한다고요. 꿰차다뇨. 게다가 효도에 용돈이요?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그쪽이야말로 그럴 심산으로 바깥사돈 집에 들어온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우리 진아, 내 아들이랑 잘 살게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겁니다. 어머머?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나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에휴, 기분 잡쳐서 밥도 못 먹겠네. 난 잠이나 자러 가야겠네. 내 방 어디예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이 와중에 잠까지 자고 갈 생각을 하다니 말이죠. 제가 당장 돌아가라고 말하려는 찰나 안사돈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거 어쩌죠? 그쪽이 잘 방은 없는데요. 불청객인 거 그만 티내시고 이만 돌아가 주시죠. 누구더러 가라 말아야? 그리고 지금 이 깜깜한 밤에 나가라니.
내가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사람 참 야박하네. 고작 하룻밤 자는 거 가지고. 치사하고 더러우면 그냥 가면 되지 입 아프게 말은 뭐하러 길게 해? 어머머? 뭐야? 지금 나한테 반말한 거야? 해보자는 거야 뭐야? 이러다 싸움 붙겠다 싶었을 때 박하사돈과 제가 나섰습니다. 저는 안사돈을 진정시켰고 박하사돈은 그 여자를 잘 방으로 안내했죠. 그 여자가 방으로 들어가고 난 후에야 불난집에 불이 좀 꺼진 느낌이었어요. 절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정말 면목 없네요. 아닙니다. 이게 박하사돈 잘못은 아니죠. 진아한테 대충 이야기 듣긴 했지만 정말 몹쓸 사람이네요. 진아야, 그래도 널 낳아준 엄만데 내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다만 난 네가 그동안 저런 엄마 밑에서 잠시라도 지냈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다 아프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나저나 어머님 아버님께 죄송하네요. 우린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한 번은 정리하고 지나가야 할 사람인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았으니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정해야겠다. 너한테는 우리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얘기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민수 네가 아내 잘 챙겨라. 내 아버지, 여보 이리 와. 우리 산책이나 한 바퀴 돌고 오자. 사위는 딸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산책을 나갔고 남은 세 어른들만 모닥불 주위에 둘러 앉아 있었어요. 거머리 같은 그 여자 탓에 그날 밤 우리는 앞으로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철판 깔고 막무가내인 사람을 맡기란 쉬운 게 아니더군요. 더군다나 아이들을 볼모로 자기 멋대로 구는 게 영 눈에 거슬렸어요. 사돈 어른들은 제게 가게와 집을 이사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심지어 돈이 부족하면 보태주겠다는 말까지 하면서요. 저도 모아둔 돈은 꽤 있어서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주었어요. 다만 걱정인 건 제가 이사를 가더라도 아이들 집이며 직장까지 알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애들은 이직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집은 당분간 시댁에 들어가 있다가 집이 팔리는 대로 이사를 가면 어떻겠냐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것도 방법이겠다 싶더군요. 대충 앞으로의 방향이 정해지자 박하사돈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안사돈과 저는 아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들어가기로 했죠. 이야기를 마친 지 1시간쯤 지나자 딸 내외가 들어왔고 우리도 모두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 각자 정해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깍 하는 안사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씻다가 말고 후다닥 거실로 나왔고 아이들도 2층 계단을 우당탕탕 내려왔습니다. 모두가 문 앞에 다다르자 누군가가 사람 살려 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사위가 사돈네 방문을 급히 열자마자 눈앞에 기겁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광경에 경악하고 말았어요. 안사돈과 그 여자가 엉겨붙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하며 소리치는 건 다름 아닌 그 여자였죠. 그런데 그 여자의 차림새가 아주 과간이더군요. 빨간 속옷을 입었는데 거의 반은 뚫려 있어서 아주 눈을 뜨고 볼 수조차 없더라고요. 이 여자가 미쳤나? 딸내미 앞길 망칠 일 있어? 그 손 당장 못 놔! 저는 달려들어가 안사돈 머리채를 움켜잡은 그 여자의 손가락을 완력으로 떼어냈어요. 이 와중에 박하사돈은 팬티만 입은 차림으로 으어으어만 외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박하사돈은 잠들었다가 비명소리에 깨서는 눈앞의 광경에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어요. 안사돈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말이에요.
한 마리의 살쾡이처럼 손톱을 이리 휙 저리 휙 하는데 손끝마다 그 여자 팔과 얼굴에 빨간 줄이 쫙쫙 그어졌죠. 그럴 때마다 그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 또라이야. 넌 오늘 죽었어. 안사돈 몸돌림이 얼마나 빠른지 말릴 새도 없었어요. 절썩절썩 소리가 나서 말리려고 다가가면 어느새 또 뒤로 물러나 있고 이제 끝났나 싶어 안심하고 있으면 다시 달려들어 주먹으로 머리통을 갈기고 오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정말 전 아내는 안사돈에게 무지막지하게 맞았습니다. 난투극이 벌어지던 중 딸아이가 폰을 확인하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군요. 싸움이 커져서 경찰을 부르는구나 싶었어요. 모두가 달려들어서야 두 사람을 뜯어 말릴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험한 욕이 오고 갔어요. 잠자는 내 남편한테 무슨 짓 하려고 했어? 이 남자 어떻게 해서 꼬셔보려고 그랬냐? 무슨 소리야. 난 그냥 화장실 다녀왔다가 방이 헷갈려서 여기서 잠들었던 것뿐이야. 웃기고 있네. 어떤 미친 여자가 속옷만 입고 가족끼리 온 펜션에서 돌아다녀? 네가 이 방에 들어와서 훌러덩 벗어던진 옷들이 여기 버젓이 널브러져 있는데 안 봐도 뻔하지. 못 믿으면 더 할 말 없고 그보다 나 당신한테 맞은 거 그냥 안 넘어가. 경찰 불러서 콩밥 먹여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콩밥은 아줌마가 먹겠죠. 내가 정말 당신이란 인간을 그래도 날 낳아줬다는 사실 하나로 꾸역꾸역 참아왔는데 그 인내심도 오늘까지예요. 더는 봐줄 수가 없네. 아줌마, 이제 그만 우리 인생에서 꺼져줘요. 뭐? 아줌마? 싸가지 없이 엄마한테 아줌마? 싸가지? 당신이야말로 인간 말종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몸에 조금이라도 당신 피가 흐른다는 게 치욕스러울 뿐이에요. 아하, 이게 좋은 집에 시집 갔다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도 무시하려는 모양인데 너 나 안 모시면 내가 절대로 떵떵거리면서 못 살게 할 거야. 알겠어? 언제까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거의 시간 됐네요. 곧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하! 뭐 경찰 따위 안 무섭다고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않았나? 경찰은 너네 시어머니가 겁내야 할걸? 내가 누굴 불렀는지는 두고 보자고요. 전 아내는 얼굴을 이죽거리며 실실거리고 웃고 있었어요. 잠시 후 딸의 말대로 이 밤에 누군가 펜션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경찰차도 안 타고 검은색 봉고에 사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보통 사복은 형사들이 입는 걸로 아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기 직전까지도 여유로운 얼굴로 앉아있던 그 여자가 점점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그 사복을 입은 사람들 얼굴을 확인하더니 그 여자 아주 혼비백산해서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주랭랑 치려는 걸 딸과 사이가 붙잡았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지 못해? 야, 이거 놓으라고. 야, 왕충심이, 너 내 눈에 띄는 순간 네 제삿날이라고 했지? 너 일로 와. 그러면서 4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그 여자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는 검은색 봉고에 태우더군요. 살려주세요, 대표님. 제가 그 돈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 주면 내가 그 돈 갚는다니까. 내 딸이 대기업다녀. 어?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갔어요. 봉고차가 출발하고 나자 산속 펜션에 정막이 흐르더군요. 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자가 말한 사기꾼, 그거 조사 좀 했지. 알고 보니 전 아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했던 게 아내가 먼저 사기를 치고 그 돈을 또 다른 제3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자기가 사고 친 건 숨기고
자기가 사기 당한 것만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눈치 빠른 딸아이가 그걸 조사해서 진실을 알아낸 거였어요. 조폭들 돈을 사기쳤더라고. 간도 크지. 그 여자를 끌고 간 사람들이 조폭들이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저 여자 딸인 거 알고 나한테 돈 받아내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여자 위치 알려주면 우리 가족 안 건드릴 거냐고. 어제 답장 왔더라고. 위치 알려달라고. 그래도 딴애는 나 낳아준 정 생각해서 생각 중이었는데 오늘 하는 짓 보니까 정말 그래서 아까 연락한 거야. 이제 더 이상 엄마도 뭐도 아니니까 데려가라고. 그 여자한테 사기당한 돈은 차용증을 만들어서 갚게 하던 말던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라면서 고맙다고까지 하더라. 아마 지금 그 차용증 쓰고 있을걸? 딸은 그 후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사죄했고 사위는 늘 한결같이 딸아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겪고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돈들은 저와 제 딸을 예전처럼 똑같이 대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여자에게서 연락 온 적이 없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앞으로는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네요. 제 딸은 그 후 임신을 해서 양가에서 귀한 대접 받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막달이에요. 어느 날 딸이 그러더군요. 난 아직 만나지도 못한 내 아이가 이렇게나 소중한데.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아이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대신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죽을 때까지 우리 딸 곁에서 지켜줄 거야.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내 아빠라서. 나도 아빠처럼 우리 아들 잘 키울 거야. 진짜 잘 키울 거야. 그 여자만 빼면 우리 가족은 너무나 완벽합니다. 사위와 사돈들도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고요. 너무 뻔뻔한 사람과 인연을 맺는 바람에 내 딸 인생을 망칠 뻔했던 아찔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한 만큼 앞으로 더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